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합창단 여러분, 우리 청운회, 봉공회, 여성회, 그리고 우리 청년회 모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언어문학회 행사를 하면서요,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소리 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걸 보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당 교도님이 참 멋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행사 지내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도 받았고, 어제 현장에서도 그 내빈들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크게 하는 음악회가 없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자기들은 참 불가사의하다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도님들 염원 덕택에 어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남녀가 같이 하자는 것이며, 남자는 여자로 인하여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지 못하는 원망심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우리 대종사님 법은 분별이 없는 자리만 밝힌 게 아니라 분별이 있는 자리를 밝혔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위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 많은 분들이 분별이 없는 자리를 대중 잡는 공부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마누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건 대종사님 법을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대종사님 법은 분별이 없는 자리를 명확하게, 이 본체 자리도 체득해야겠지만 거기에서 생생약동하게 나오지는 이 분별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지 못하면 대종사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대종사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정전 전에 우리의 소위경전, 최초의 소위경전이 6대 요령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대종사님이 친제하신 불교정전 전에 나온 우리의 소위경전이에요. 대종사님은 그 6대 요령에서 바로 사유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남녀 권리 동일이에요. 대종사님은 선천시대, 이 차별의 시대의 최고의 적폐가 뭐냐? 바로 남녀 차별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남녀 권리 동일의 강령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사회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19세기 초에요. 이게 연권이 신장되면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남자 위주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가치 기준이 형성된 것에 대한 이 차별을 극복하고자 일어났던 것이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50년대, 60년대가 되면서 이 페미니즘이 아주 극단적 페미니즘이 돼서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 페미니즘이 세계적인 편만한 그러한 사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학문이 여성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우리 명타원님이 전공하신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페미니즘이 여성적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기에 바탕한 페미니즘이 나옵니다. 심리학적,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적, 사유학적, 그 다음에 생체적.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하나의 페미니즘 철학자가 하나 나오는데 리스 이리가라이아는 그 철학자예요. 아마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여성 철학자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그 밑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성적 차이를 무시한 남녀 평등은 폭력성을 함축하고 있다. 존재적 경향성, 생체적, 정서적, 정신적 이것을 서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남녀 간에 서로의 언어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 언어는 가치관, 자기의 자아 실현 이걸 말하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로 인하여,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지 못하는 원망심이 없어야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무언가 의무와 책임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녀의 상대성을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부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자 지락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다새 얘기가 나와요. 바다새 얘기가. 그 노나라 어떤 임금이 그 바다새를 참 좋아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 바다새가 그 먼 바다에서 그 궁중까지 날라왔어요. 그 바다새를 보고 그 노나라 임금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 바다새한테 어떻게 대접하냐면 맛있는 고기, 맛있는 술, 그리고 아름다운 그 궁중음악을 들려주면서 대우를 해요. 다의 사랑하는 저 바다새를 위해서. 근데 이 바다새는 슬프고 답답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음악, 그 맛있는 고기, 그리고 그 맛있는 술을 한 모금 한 점을 안 먹고 3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거기에서 장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기양양조.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새를 키워. 무슨 말이냐? 새는 새답게 키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아름다운 궁중음악이 좋고 맛있는 고기가 좋고 그 맛있는 술이 좋지만 그 바다새한테는 그건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조 양양조. 새를 가지고 새를 키워야 한다 이 말이지.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삼동원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또 저도 3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정작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간의 아주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 박사인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수만 명의 부부들을 만나면서 임상적으로 이 결론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참 탁월한 통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존 그레이 박사가 말한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수천 년 전에 우리의 동양철학에 나와 있고 우리들의 말 속에 스며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거죠. 이건 철학적인 얘기고요, 우주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죠. 수직적 관계로 보는 거야. 남자는 하늘, 남자는 상 위에 있어 바라보는 입장이고 여자는 항상 지배를 받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음양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볼 때도 남자는 조금 여자보단 분석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목표지향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여자는 공감적이고 직관적이고,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저도 그거래요. 저희 아내하고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마트에 가는 거예요. 장보러 가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워요, 정말. 저는 오늘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 것인가 메모를 딱딱 해가지고 딱 사면, 그거 10분이면 되잖아요. 2시간, 3시간이 걸릴 것이 뭐 있냔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쇼핑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목적이야. 남자는 사는 것이잖아요. 필요한 걸 사는 거. 여자는 어째요? 보는 것이 목적인가 봐. 내가 볼 때는 참 필요 없는 거야. 쓸데기 없는 거야. 그냥 필요 없는 걸 돌아다니는데 다리만 아프고. 그래서요, 제가 고백하건대 마트에 가서 부부싸움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는 절대 저는 마트를 안 갑니다. 그리고 목욕탕도 같이 안 갑니다. 저는 목욕탕도요, 때 밀면 되잖아. 왜 2시간 3시간 거기서 뭘 이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게 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쩝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마트에 가면 무엇 살 거 메모해. 이 사람아, 그 메모해 가지고 금방 갔다 오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내 관점에서는 지금 틀린 얘기야. 말도 그래요. 말도. 우리들은, 남자들은요, 말의 기능이 뭐죠? 정보 전달의 기능이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을 왜 해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자는요, 기능이 다른가 봐요. 여자들은 말의 기능이 뭐냐면 신규와 존재의 기능이에요. 말 그 자체가 존재야.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사투리를 한번 썩은다면 개코도 당찮는 말을 해. 집에 한번 들어가면은 아무리 삶에 관계도 없는 얘기. 잘 보세요. 저도 집에 가면 TV를 자주 보는데, 자주 보는 게 있어요. 저는 뉴스만 봐요. 뉴스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죠.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뭘 제일 좋아하죠? 연속고. 예. 확실한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수십 년 동안 부부 훈련을 하면서 부부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그걸 유심히 살펴봤어요. 3의 방식이 달라요. 남자들은요, 3의 방식이 하이 파워야. 하이 파워. 힘을 기르는 거지. 그리고 힘이 목적이야. 그건 소유로 결론되는 거죠. 남자는 소유를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여자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여자는 3의 방식이 하이터치야. 하이터치. 네. 그러니까 3의 행복의 방식도, 접촉의 방식도, 남자는 찔르는 거지. 이렇게 찔러. 이거야, 이거. 여자는 어쩌면 쓰다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의 방식이 달라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고백하고 참여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희 큰아이가 다운증후군이에요. 여러분, 다운증후군은 낫을 수 있는 병입니까? 낫을 수 없는 병입니까? 그건 낫을 수 없다고 우리가 결론 나왔잖아요. 의학적으로 이게 염색체의 문제. 그런데 저도 몰래 저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저희 아내는 우리 용수를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점장이를 쫓아다니고 심령과학자를 쫓아다니고 온갖 곳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용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렀지요. 야, 이 사람아! 대도정법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미신적인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런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 왜 그래? 저희 아내가 저희 이 말에 상처를 받았던가 봐요. 교무님하고는 이제 말 않겠어요. 그리고요, 저 몰래 점도 하고 심령과학자도 찾아가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대체의학자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온통 우리 용수 낫게 해주세요. 우리 용수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야. 제가 바라볼 때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왜 낫게 해주세요. 안 되는 기도를 왜 해. 그게 저희 아내의 깊은 상처가 된 걸 저는 나중에서 알았어요. 이게 바로 저의 특성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남자의 특성이라는 거죠.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논리를 정해가지고 이건 될 수 있는 거 안 된 거.
저는 그래서 살펴봤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가슴에 미어져. 여러분도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거지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50일 동안 저도 똑같은 저희 아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용수 낫게 해주세요. 우리 용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들었어요. 우리 용수가 낫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50일 기도가 지나면서 어떻게 기도 내용이 변하면 우리 용수가 타원중하고 있는 우리 용수가 나의 소중한 내 아들이요 라는 기도로 변하더라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의 그 원리를 발견했어요. 우리 용수 낫게 해주세요. 그것은 틀린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용수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의 마음의 바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여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삶의 방식이 약간 경향적 차이가 있으면서도 행복의 내용도 다르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연애 시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시절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 시절 우리 어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어떻게 그 여자 한번 꼬시려고 말하기 그러지만 별짓을 다 했으니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말이 없죠.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바로 남자의 경향적 차이라는 거죠. 남자는 타켓을 먹고 살아. 타켓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타켓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것은 내가 이루어야 할, 저것은 내가 성취할 타켓이다 라고 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이게 야상에 있는 남성적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쟁취하면 이 여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급격히 관심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다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경향성에 깊은 저희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남자는 어쩌느냐? 바로 그러면 이 목표를 먹고 분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것이 그럼 나쁘냐? 여러분, 아니다는 거죠. 땅이 없으면 하늘이 없는 것처럼 하늘이 없으면 또 땅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비는 하늘에서 오죠? 눈은 하늘에서 오죠?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비는 어디에서 옵니까? 땅에서 그러지요. 땅에서 오는 거지요. 남편은요, 이것은 저도 그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요. 여자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게 이거지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요, 80이 넘어도 꼭 확인하고 싶어요. 꼭 기분 좋을 때 옆구리 찔리면서 묻는 소리가 당신 나 사랑해?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이 사람 한번 얘기했으면 되지. 나하고 몇십 년 살았는데 그거 모르는가? 쓰잘데기 소리 마서 이 사람아. 우리가 사랑 먹고 사나 지금. 이것은 여자의 삶의 목적을 꺾어버리는 일이에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마음에 설렘이 없어도요, 이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이익부동의 말리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일부러라도 그냥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더 끌어당기면서 이 사람아 말하면 뭐더런가 나는 자네밖에 사랑의 대상이 없어. 이것은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건 저의 고백이에요. 저도 그렇게 이걸 제 아내가 듣겠죠? 네, 들어도 좋아요. 제가 일부러 하는 줄 저희 아내는 모르겠죠. 그러나 저한테는 깊은 또 다른 저희 아내의 사랑이 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는요,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을 준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나의 행복보단 더 행복한 것이 남자예요. 이 말은 삶 속에 짜잘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무언가 도움을 줄 때 기뻐하지 않으면 남자는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야생의 남자의 본능이에요. 남자가요, 결혼기념일날 꽃다발을 사갖고 가는 것은 제 경험을 봐서 죽기보다 힘들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너무 힘들어요. 꽃을 사갖고 가면은 그러죠? 돈 줘, 돈. 돈 줘. 이러지 마세요. 남자는요, 자기가 실패한 것도 칭찬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도 칭찬받고 원하는 것이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타켓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타켓을 만드는데 서툴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틀린 말이에요. 사위가 돈을 주면 어떻게라고요? 일어서서 두 손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사위가 돈을 주면, 아들이 돈을 주면 앉아서 받고, 남편이 돈을 주면 누워서 받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위가 돈을 주면은요, 발가락으로 받아도 돼요. 누워서 발가락으로 받아도 돼요. 저 우리 사위님, 민사님 사위 웃고 계시네요. 맞는 말이에요. 아들이 주면은요, 앉아서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주고 남편이 월급을 타가지고 오면 어쩝니까?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아요. 이것은요, 남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는요,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행복하는 걸 보면은요, 목숨을 던져버리는 게 남자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작은 거라도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남자가요, 방 청소 한번 해주는 것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남편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러면 남편의 존재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보다 힘들지만 어쩝니까? 결혼기념일에 꽃다발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꼭 칭찬에 대한 대응을 하세요. 여자는요, 말로는 돈 주라고 하면서요, 그건 기쁜 거예요. 두고두고 꽃이 시들어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뒤돌아가지고 그 미라를 만들어가고도 몇 년을 오고자 하는 것이 여자의 심정이에요. 예, 저거 저때 우리 남편이 사줬다는 거죠.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제가 연애 때 썼던 연애 편지를 지금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연애 편지 다 없어졌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편지 쓰세요. 그리고 꽃다발. 그리고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세요. 제가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의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특성이라는 거, 여자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의 등불에 도종환 시인의 가구라는 시를 내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종환 문화부 장관님께서 결혼 생활이 좀 힘드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시를 읽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힘들었을까? 그 다음에 결론이 없는 것 같아서.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장룡이 그렇듯이 오래 묵은 습관들을 담은 채 각자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곤 한다. 어쩌다 내가 아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몸에서는 삐거덕하는 소리가 난다. 나는 아내의 몸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돌아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아래위가 꼭 맞는 서랍이 되어 닫힌다.
본래 가구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디어주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건 저번 법표 끝나고 어른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제가 물었어요. 어른님 지금도 설레임이 있어요? 아이 교무님 그 설레임 지금 있겠어요? 그냥 그 초월해서 지금은 아주 그냥 자성자리에서 사는 것이지 그 설렘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그 자성자리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차원 높은 사랑이죠. 그런데 저는 그 차원까지 아직 못 가서 그런지 거부하고 싶어요.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 무슨 말이냐? 습관적 사랑은요 감수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습관적 감수성, 습관적 사랑 이거에 대한 것들은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나의 실존을 확인한다는 것은 낯설음이 닥칠 때 나의 의식이 깨어난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어쩝니까? 문고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리잖아요? 문고리로 돌리고, 그런데 계속 오른쪽으로 돌리고 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생각도 없이 우리는 문을 딱 잡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죠. 왼쪽으로 돌린다,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삶의 하나의 방식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당연히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할 그 문고리가 딱 오른쪽으로 딱 돌리는데 안 돌아가. 문이 안 열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이 문고리가 고장났나? 이 문고리가 왜 안 돌아가지? 그럴 때 여러분은 왼쪽인가?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근데 그 문은 왼쪽으로 돌려야 열리게 돼 있어. 그때 왼쪽으로 돌리죠. 바로 하이데거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매일 아내가 있다 보니까 어쩝니까?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죠.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습관적 사랑이 되고 감수성을 약화시키고 나의 존재 자체도, 부부로서의 존재도 아이덴티티도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낯설음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행복하는 것은 각자 낯설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 훈련할 때. 갑자기 짐을 싸고 한 이틀간 집을 나가버리세요. 그러면 남편이 급격히 남편으로서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죠. 네.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낯설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삶을 보면서요, 정말 멋지다는, 가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영화관에 가서도 뒷모습을 봤어요. 그 노부부께서 우리 교도님이셔요. 극장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인교문집에 물어봤더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80이 다 되신 어른들이 오늘 우리 영화 보러 한번 갈까? 그것도 남편 되시는 어른이 미리 예약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다. 멋지잖아요. 예. 바로 이게 낯설음을 이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쩝니까? 설렘도 있고 남편으로서 존재 가치도 느끼고 아내로서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예. 낯설음이 없으면 절대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낯설음이 어쩝니까?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되면. 그런 게 뭐냐면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요구를 해? 당신 생일 선물 줘야요? 이번에 결혼기념일날 나 어떻게 해줄 거야?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주고 싶어. 이건 사역이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이 아니라 서로 해줄 수 있는, 아까 제가 그래도 밑에 적었습니다. 서로의 장롱에 묵은 습관이 아닌 청량한 지금이기에 설렘을 담고, 이 설렘이라는 건 낯설음이라는 거예요.
따스름을 담고 서로가 먼저의 나의 문을 열어. 그리고 그 설렘에 대해서 그 우리 바깥 어른이 나한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예약을 해가지고 갈 때 그 설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해. 그래서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존재적 경향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복의 내용도 달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더 나아가서는 급격한 산업 정보화, 그 다음에 초정보화 사육으로 접어들면서 남녀의 부부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막 서로서로의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고백하는데요.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아내한테 참 허죽잖지요. 그때는 내가 공부줄을 잘못 잡고 그리고 말만 수행자지 정말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내가 각서를 받았어요. 어떤 각서를 받았을까요? 나는 전무 출신이라 돈도 못 번다. 난 가정도 살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전무 출신으로서 수행자로서 열심히 살겠다. 그러니 여기에 동의하면 우리 같이 결혼하자. 그 각서를 받았어요. 그거 보기에는 참 멋진 각서 같죠? 저는 그 각서를 저희 아내한테 합의하고 찢었어요.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둔한 수행자였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어쩝니까? 결혼하고도 집에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어. 그리고 집에 가면은 어쩝니까? 속이 뒤집어져. 왜? 집이 양 너무나 어지러워 있고, 이게 수행자들의 가정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무 어지러져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냥 짜증이 나. 그래서 제가 고백하건대 신혼 때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집에 가면 생각해 집구석이요.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미용실을 하고 저녁 늦게 들으면 제가 이러한 잘못을, 죄악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어찌 이제 오는가? 어찌 이제 오는가? 그리고 이게 집이 뭔가? 청소 좀 하고 살아야지. 저희 아내는 그때 말을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을 않는 그 인내도 대단한 인내야.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늦게 오고 싶어서 누가 늦게 들어와? 당신이 벌어! 벌어면 내가 늦게 들을 일이 있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내는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속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문드러졌을 거예요. 내가 어느 하루 집에 갔어요. 그날도 그냥 집구석이요. 생각이. 하도 답답해서 제가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두고두간 저녁에 척에서 저희 아내가 오는데 그때 미용실을 하고 있을 때예요. 유모차에다가 아이 하나를 태우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 잡고 있고 하나는 어쩌게요? 집보따리를 들고 유모차를 패로 밀고 오는 거야. 패로 밀고. 저기서. 그 애기 셋을 유모차도 하나 싣고 하나 업고 손잡고 하나는 짐 보따리 들고 그리고 몸으로 유모차를 밀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내 그때 감정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그때 작정을 했어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고 있구나. 제가 그때 마음을 바꿨어요. 바꾸는 게 아니라 참여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걸 저는 봤어요. 부부를 하면서. 이건 뭡니까? 서로를 수용하고 공감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 관점에서. 그런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남자의 목표지향적 특징과 여자의 공감적 특징, 여기에 대치가 여기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용어가 달랐어요. 남자는 바깥 어른이에요. 바깥 사람이고 여자는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사람이요. 안 사람 역할만 하면 되고 바깥 사람은 바깥 사람 역할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팎이 지금은 혼재되어 있어요. 옛날에 남자는 어쨌습니까? 집에 이 세상이라는 게 뭐요? 호랑이 굴이요. 12의 호랑이 굴에서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토끼 같은 아내가 있었단 말이야. 나를 위로해주고 나만 생각해주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호랑이 굴에서 싸우다가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호랑이보다 더 무슨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이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연약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타자를 받아들이기가 본능적인 모성애가 있는 여자들이 이 호랑이 굴 속에 뛰어들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째요? 아이 키워야죠? 살림해야죠? 빨래해야죠. 그러니까 어쩝니까? 이중부담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남자는 어쩝니까? 자기 아내로부터 받을 수 없는 여성성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이것이 충돌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혼의 거의 80%가 이 문제입니다. 말만 성격 차이라는 것이죠. 절대 성격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용하고 공감하고 배려합시다. 저는 7월달 부부 행복의 길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란 뭐라냐? 한 번의 선택으로 숙명적 관계가 되는 게 부부다. 그래서 무촌이다. 절대적 존재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부라는 것은 진리가 준 최고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 속에서 나와지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나의 삶의 성장을 갖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원불교 수행인들의 자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행복의 근원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깨지면요 그 가정의 이 세상의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부부의 공동체는 살림의 공동체다. 살림. 우리가 살림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살림 차렸어. 부부 결혼했다는 거 보고 우리 살림 차렸어 그러잖아요. 그 살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살림이요. 서로 살려주는 그 행위가 바로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바탕을 해서 오늘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행복을 위해서는 바로 내 남편의 기틀과 조짐, 내 남편의 특성이 뭔가, 성적 특성이 무언가, 내 아내의 성적 특성이 무언가, 이걸 정확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물 사은이시여, 영겁에 지중한 인연으로 만나 조건 없는 천륜의 오리를 이루고 서로가 하나 되어 12의 삶의 굴곡을 함께 공유하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법신물 사은이시여, 항상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이기에 습관적 망각 속에 사실적으로 알아차리고 진정으로 느끼지 못했음에 깊이 참여하옵나이다. 법신물 사은이시여,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의 특성과 처지를 사실적으로 알아차리고 진정으로 공감하는 통찰을 주시고 가족들의 특성에 따라 내가 먼저 불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 서로서로를 통하여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